네,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북한인권법 해설, 오늘 이제 14강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북한인권법 제13조에 명기되어 있는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13조의 입법 취지라고 그럴까요? 제도적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북한인권기록센터 13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북한인권법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한 북한인권재단이 하나의 큰 기둥이고, 또 하나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러나 이제 실효적 지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통치권,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인권 침해가 Crimes Against Humanity, 즉 반인도 범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미친다면 당연히 범죄 혐의자들을 조사하고 소추해서 재판을 해서 범죄를 막고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속수무책이냐, 그대로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효적 지배가 미치지 않은 상태지만은 그것은 이제 ICC 국제형사재판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COI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돼야 된다. 근데 이제 ICC 회부하기 위해서는 UN 안보리가 회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민간인들이 하는 데는 굉장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 제약에도 불구하고 여러 민간단체들이 했지만 전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기했지만 전부 무산이 됐고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는 이제 국내에도 뭐 유사한 법제가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 뭐 이행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것도 전부 국내의 토추기관, 국내의 수사기관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범죄자를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것도 효력이 없고, 또 민사소송이 또 많이 제기됐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도 승소도 했습니다. 근데 승소했지만 그것도 역시 재산이 북한에 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건 아주 한정적인 거 해서 그거 집행 문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제한적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으로는 지금은 실효적 지배가 미치지 않지만은 언젠가 통일이 되던가 또는 민주화가 됐을 때 이 사법권을 회복해서 북한의 인권 침해자들, 그 중에서도 반인도 범죄자들을 처벌을 해야 되겠다, 책임 규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미리 사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그것이 바로 이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뒤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도 그 전에 이미 판례가 있어요. 독일에서 1961년에 동서독 분할 시에 서독에서 자스기타라는 곳에 에오파슨스 스텔라라고 그래가지고 중앙 법무기록소, 법무기록 보존소를 설치해가지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동독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특히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려다가 뭐 사살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 그 총을 쏜 사람이 누구냐, 이런 동독의 인권 침해 기록을 서독에서 전부 다 기록을 했어요. 그 검사, 처음에는 검사 한 명의 보조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꾸 축적이 돼가지고 아주 나중에 거의 전환기정의 큰 기초가 되는데, 이런 선례도 있습니다. 서독에, 동서독 분단 시에 서독에 중앙법무기록 보존소가 있고, 또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한번 또 시도를 했어요.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북한인권 기록 보존소 운영이 안 되니까 인권위원회에서라도 좀 해보자 해서 이제 저를 비롯해서 제가 이제 북한인권 특별위원장을 있으면서 좀 했는데, 역시 법률이 안 돼 있으니까 좀 미비가 돼 있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 북한인권법에서 13조에서 북한인권 기록 보존소가 설립이 됐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2014년 COI에서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유엔에 대해서도 유엔도 FBS 현장 기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직접 가까운 곳에 현장 기반 조직을 만들어서 FBS라고 그러는데 만들어 가지고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증거를 수집해서 보존해라. 그래서 잘 알다시피 저 을지로 글로벌 센터에 지금 UN 북한인권 사무소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하는 것도 역할이 이거고 2015년에 이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치가 돼서 2016년 9월 북한인권기록센터, 10월엔 북한인권기록보존서. 뭐냐면 북한인권기록보존서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수집, 조사한 기록을 3개월마다 이관하게 됐는데, 이관하면 그건 법무부로 가게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짤지기터 중앙법무기록보존소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961년에 이제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니까 또 이제 동독에서 탈출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발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서독이 이에 대응해서 설립한 기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통일 후에 사법적인 단죄, 요새는 이제 책임 규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그 니더 작센주라고 이제 동서독의 변경에 있는 주에 짤지기트라는 시에 기록 보존소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죠. 그때 여기는 초미니 기구로 검사 1명과 보조 인력 2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기구가 서독에서도 정권이 바뀌잖아요. 김인당에서 뭐 3인당으로 바뀌고 또 바뀌지만은, 그리고 또한 동독이 기구의 이 폐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압력을 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내독 간의 교류 협력과 연계를 하고 있는. 그런데 서독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건 인권 문제고, 그다음에 동독 주민도 독일국의 일부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하면서 일관되게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조그만 기구가 거의 한 30년에 걸쳐서 동독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를 한 41,400건의 기록을 축적을 했고, 또 8만 명에 달하는 그런 어떤 그 범죄 정보를 축적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훗날 통일 후의 과거 청산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데, 뭐 이거에 관해서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네. 그래서 참 그때 그 독일의 서독에서 이 중앙법무기록 보존소를 만들 때는 통일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도 못했어요. 오히려 대한민국보다도 더 암담했죠. 그 뭐 동서독이 분단된 건 물론 주위의 강국들도 너희들은 통일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말이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일본에서 통일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거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2차 대전을 일으킨 위험한 나라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분단이야. 통일력은 끊이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인권 범죄는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순수한 정말 그 인도적, 인권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이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도 바로 그렇다고 보고, 북한인권기록센터, 기록보존소도 저 북한에서 일어난 저 끔찍한 반인도 범죄는 기록을 해야 되겠다. 기록해서 언젠가는 응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지 효과가 이제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통일됐을 때 처벌도 하지만은 그 사람들 뭐 인재를 양성한다든지 인재를 등용할 때 당신의 과거 어땠느냐 다 봐서 다 거기서 이제 추리지만은 또 처벌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제 효과가, 자, 저쪽에서 다 보고 있다. 남쪽에서도 우리 거 다 기록하고 있다. 그런 효과를 줘서 인권 침해를 이제 자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무시 못합니다. 우리가 탈북민들을 좀 그동안에 조사를 해보면은 뭐 인권이라는 얘기도 하고 유엔이라는 얘기도 하고 뭐 자꾸 밖에서 저렇게 뭐라고 떠들어대고 뭐 쓴다고 그러고 그런다,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독의 대동독 인권 정책은 우리가 지금 많은 그 시사를 우리 같은 분당국인 대한민국에 주고 있다고 보는데, 바로 이렇게 일찍부터 서독은 이런 기록 보존소를 설치해서 사법적인 책임 규명을 위해서 또 과거 청산의 준비 역할을 했고,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뭐냐면 유럽 안보 협력회의 헬싱키 체제에서 이 다자틀 내에서 동독의 인권을 또 다루었고, 또 유엔에서도 다루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인권 문제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고 헌법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것을 뭐 다른 어떤 뭐 정치 문제나 군사 문제나 교류 협력과 연계하지 않고 일관되게 가치의 문제로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짤지기터 모델은 주 연방법무부 장관 회의가 여기에 연방법무부 장관도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기구를 설치했고,
또 이 처음부터 검사에 대해서 우리처럼 뭐 통일부하고 이렇게 법무부하고 쪼개진 이원화된 구조가 아니었단 말이죠. 처음부터 서독은 법무부 중심으로 수사 그리고 증거 수집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그 이원화된 구조는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의 제안이고 정치적인 절충의 산물로 나온 것이라고 보는데, 당시에 이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죠.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도 반대편의 비판의 입장을 서셨는데,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인권기록센터 기록보호전소 설립 이유는 뭐냐,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북한의 인권 침해자들, 반인도 범죄자를 조사해서 소추해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서부터 수사기관이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조사할 때 가령 기소를 전제로 해서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야 되니까 육하 원칙에서 그 여러 가지 그 범죄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나 그 범죄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는 법무부, 검찰청에서 해야 된다고 봤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이제 김문수 의원 발의한 데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또 전문기관이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것이 야당의 이제 반대도 있고 그 절충 과정에서 이게 이원화가 됐어요. 그래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통일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1차적으로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 수집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걸 3개월마다 법무부에 보내요. 그럼 법무부는 그걸 보존,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보면은 이게 좀 이상하게 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의 직원은, 북한인권기록센터 직원은 전문적인 수사기관, 수사 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범죄를 수사하듯이 육하원칙에서 그런 각도에서 할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좀 회의감도 있고, 또 법무부는 그걸 상경에다 받아서 그냥 보존, 어떻게 보면 문면 들으면 보존 관리만 하는 거면은, 이러면 이거 잘츠기터에서 말하는 중앙법무기록보존소가 원래 상정했던 그것과는 좀 벗어난 게 아니냐. 솔직히 좀 우려스러운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왕 어려운 이제 그 협상 조절 끝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선회를 해서 저희가 이제 아주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임직원들을 보다 더 전문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게 보다 더 전문화 시키는 게 이제 과제고, 그 다음에 법무부도 3개월마다 받는 걸 기계적으로 보존만 해서는 안 되고, 그 관리라는 말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보충해서 보완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3조 제2항을 보면은 기록센터의 임무 내지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떤 게 명시되어 있나요? 예, 우선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제1호가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 연구, 2호가 국군 포럼, 납북자 이산가족 관련, 3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연구, 이건 뭐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인권법에 보면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 계획에서도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 재단에서도 북한인권 실태 조사, 또 기록센터도 실태 조사. 근데 여기에 실태 조사는 그야말로 증거가 뒷받침되는, 그러니까 가장 범죄 사법적인 판단에 제공되는 북한인권 실태 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게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COI, 마이클 커비가 위원장했던 COI가 딱 반인도 범죄 유형을 6가지 유형을 했어요. 정치범 수용소, 또 일반 구금시설, 또 종교인 등 특정 단체 박해, 또 강제 성환자 처벌, 그러니까 강제 실종, 또 식량 통제, 방치, 국제적 납치, 이렇게 6가지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항상 이렇게 권고합니다. 통비도 이렇게 6가지 반인도 범죄 유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유형을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할 때 이렇게 지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제2호는 또 국군 포럼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죠. 이걸 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발간이라는 문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것을 발간하게 돼 있는데, 다른 조항에 없는 이 표현을 13조에만 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거는 공적 기록물로 체계화되어서 대외적으로 공유되어야 함을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명시한 게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국제사회에 대한 환기, 북한 당국에 대한 압박이 그 목적에서 이게 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또 이제 우리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국민의 억류자 문제라든지 또 해외 파견 노동자의 강제 노동이라든지 또 젤교포, 거의 10만 명에 이르는 젤교포들이 북송사업, 패러다이스, 지상 낙원 사건인데 이런 것도 여기서 다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그런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3호가 위원회 심의를 전제로 하는데 이건 다시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발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난 10년 동안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그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서 자료 조사 수집하고 그걸 정리한 거를 딱 2번밖에 발표를 안 했죠. 그 2023년과 24년에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것도 보면은 상당히 그 임무를 소홀히 하고 해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조 3항을 보면은 그 제2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외국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위탁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엔 이제 이게 전부 이제 형사 사법에 관한 문제고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위탁기구로서는 이런 이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제 법정단체입니다. 대한변호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익 어떻게 보면 이제 반관 반면이지만은 이제 공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런 상정이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그 전에는 이제 소위원회였었는데 거기서 2006년부터 경년제로 북한인권 백서를 발행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도 이제 갖고 있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제 위탁 대상의 1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음 순위로는 이제 제가 설립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위원 변호사 모임은 임의단체지만 북한 인권을 아주 최우선 과제로 전념하는 그런 법률단체이기 때문에 한변이 또 적격단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밖에도 또 매년 북한인권 백서를 발행해서 아주 조사 방문을 구축해온 이제 통일연구 같은 국제기관이지만 아주 노하우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통일연구 같은 국제연구기관 또 북한인권정보센터 NKDB 또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근래 생긴 단체지만 뭐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라든지 이런 많은 단체들이 역시 이런 상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13조 사항에서는 기록센터의 센터장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거는 보니까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이게 나급입니다. 고위공무원 나급. 우리 옛날로 말하면 국장급이고, 또는 북한인권과 관련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통일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직위로 공모를 해서 채용된 사례도 있죠. 통일연구원의 이금순 박사님 같은 분처럼. 이 13조 또 5항을 보면요. 기록센터에서 수집 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해서 북한인권 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담당 기구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에 하면은 그 명칭이 법무부 북한인권 기록 보존소라고 되어 있죠. 이 법에 보면은 법무부의 기록 보존소, 북한인권 기록 보존소는 통일부에서 이관되어 온 자료, 북한인권 그 자료 또 이런 것들 조사한 결과를 보존 관리하는 권한만 갖고 있습니다. 보존권, 관리권.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에 비춰서 제가 북한인권 기록센터를 한번 방문해서 자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조사 결과물을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가해자, 피해자 또 뭐 그런 범행을 했다고 하는 그 일시 또 이것이 전문적인 것인지 아니면 직접 본 건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아주 진짜 이게 형사 그 사건에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을 만한 정도의 어떻게 구성이 잘 이루어져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존관리권에 검증이랄까 추가적인 조사가 기능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형사 책임 추궁에서는 어려울 수 있겠다.
다만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센터의 그 자료가 나중에 뭐 무슨 공무원을 재임용할 때라든가 인권 침해를 행한 행동이나 그런 공무원의 경우에는 통일 후에 재임용의 근거 자료를 쓸 수 있겠다. 행정적인 조사 결과에 대해서를 근거로 해서. 그러나 이게 사법적인 책임 규명은 어렵지 않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법무부의 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보존관리권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바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이원할 때 바로 예상됐던 우려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저도 네.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분들이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이제 한계에 이제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이 현행법 하에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되니까 그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아까 이제 개방형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그 개방형의 그런 이제 법률 전문가들을 많이 좀 위촉을 한다든지 임명을 해서 그분들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좀 더 전문화해서 형사사법적인 측면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도 하고 인원도 이렇게 발굴하고 충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끊임없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일부 기관에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대한변협 있을 때 저희한테도 자문을 구했는데 그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앞으로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고 언제 민주화가 될지 모릅니다. 장구한 시간이 되면 그 사이에 증거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 그때 당시에 진술한 것이 유일한 증거로 나오는데 그 증거가 지금 형사소송법에 왜냐하면 이건 엄격한 증명이거든요. 이건 정말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 결정적인 위해를 가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충 해놓으면은 잘못했다간 무죄 방면이 다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굉장히 증거 수집이 엄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자체 전문성을 이렇게 살리도록 개방형이기 때문에 외부 인력을 충원을 해서 법률 전문가, 형사사법 전문가들로 하여금 담당을 한다든지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형사소송법에 아주 마스터하는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지금 법무부에 이제 3개월마다 기록을 이송하게 되는데요. 법무부가 그 규정도 또 문헌이 보존 관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흡하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적극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단순히 뭐 캐비넷에 쌓아뒀으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쌓아뒀으면 안 되고 받은 것이 이건 좀 잘못되었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통일부와 다시 교섭을 해서 조정을 해서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것이 관리권에 좀 포함된다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법론적으로는 사실은 일원화를 시켜서 법률 전문가 형사사법기관에 일원화시켜서 맡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뭐 입법론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사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많은 내용을 더 다루고 토론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